네, 잘 보입니다. 시작할게요. 시작할게요. 네. 네. 결국 또 결국 또 저희들끼리 저희들끼리 듣게 듣게 됐네요. 됐네요. 네. 일단은 일단은 오늘 오늘 준비한 준비한 거는 거는 전에 전에도 드렸던 드렸던 것처럼 것처럼 논문 논문 12편을 12편을 준비했고요. 준비했고요. 근데 시간 제한상 이제 이제 논문 하나 다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렵고, 이제 대강의 흐름이랑 이제 각 논문들에 있는 모델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어떤 컨트리뷰션을 갖는지 정도로 이제 짧게 이해하는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발표 순서는 이제 간단하게 뉴럴 네트워크가 뭔지, 그리고 랭귀지 모델이 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트랜스포머 이전의 모델들 한번 살펴볼 거고, 트랜스포머를 좀 자세히 살펴볼 거고, 그리고 트랜스포머로 응용한 모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 거고, 마지막으로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인풋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인풋 데이터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 두 번째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모델, 그리고 세 번째는 손실함수, 이 세 가지인데,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 인풋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어서 모델에게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 인풋 데이터가 뭔지 뭐 맞추는 하고, 만약에 잘 맞췄으면은 이제 좋은 거고, 잘 못 맞힐 경우에는 이제 로스 함수를 통해서 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이제 변형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RNN이라는데, 이제 뒤에서 좀 자세히 보실 거라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RNN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던 뉴럴 네트워크의 한 종류인데, 이제 왼쪽의 그림처럼 이제 히든 노드가 순환하는 구조를 이룬 신경망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노드를 구성을 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아래 예시처럼 저는 학생입니다 라는 어떤 인풋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런 시퀀셜한 데이터를 잘 다루기 위해서 이제 이런 RNN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이 이제 맞추면 기본이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랭귀지 모델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정말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전 단어들로 다음 단어들을 예측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래 예시처럼 뭐 사만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사실, 사진은 이런 식으로 어떤 인풋 토큰에 대해서 그 다음 것들을 이제 예측하는 방식의 것들을 랭귀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 이전, 이제 그 다음 파트 1에서는 트랜스포머 이전에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유명한 이제 시퀀스라는 모델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LST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RN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순환 신경망을 갖는 그런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한 종류인데,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이제 두 개를 쓸 거예요. 하나는 이제 그 인풋에 쓰고 하나는 이제 아웃풋에 쓰는데,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왼쪽에 있는 걸 인코더, 오른쪽에 있는 것을 디코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 LSTM이라는 RNN을 레이어를 4개를 쌓아서 사용을 하고, 인코더라는 거는 이 인풋에 대해서 그런 이제 RNN을 사용을 해서 이 어떤 픽스된 벡터, 이제 고정된 길이의 벡터 안에다가 이제 정보를 다 때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디코더에서 이제 이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이제 아웃풋을 이렇게 출력을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인코더, 디코더를 이용한 시퀀스 방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논문에서 좀 이제 재밌는 거는 보통은 이제 약간 직관적으로 이제 이해하기에는 이런 이제 인풋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게 약간 좀 순서에 맞게 들어가는 게 좀 더 학습이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논문에서 이제 발견한 거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인풋의 순서를 뒤집어서 인풋을 넣어서 학습할 경우에 훨씬 더 성능이 좋았다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굉장히 좀 이제 신기했었고, 그래서 노테이션을 잠깐 보면은 그 어떤 이제 인풋 센텐스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X라는 건 각각 이제 쉽게 보면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인풋 센텐스가 있을 때 이제 아웃풋을 출력을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모델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인풋 x가 있을 때, x가 주어졌을 때 아웃풋 생성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픽스된 길이가 픽스된 이제 컨텍스트 벡터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 아웃풋 생성을 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위에다 링크를 걸어놨어요. 이 논문 링크인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논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 모델이었고요. 두 번째 모델은 이제 이 논문인데 제가 저자 이름에 빨간 줄 쳐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읽었더라? 바다나우라고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어텐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 자주 볼 것 같아서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코더랑 디코더 기존에 이제 방식 구조가 있었는데 그걸 양방향으로 사용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냥 어떠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문장이라고 했을 때 문장을 뒤집어서 사용을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걸 이제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잘 반영하기 위해서 양방향의 인코더, 디코더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디코더 부분에서는 이제 얼라인먼트라는 모델을 쓰는데 제가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픽스트 이제 길이가 고정된 벡터를 사용을 해서 컨텍스트를 저장을 합니다. 노테이션 한 번만 더 보고 가시면은 이제 그 x라는 거는 이제 입력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히든 스테이트로 생성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인풋이랑 이전의 어떤 이제 이전 스테이트의 정보도 담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아웃풋,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컨텍스트라는 거는 이런 이제 히든 스테이트들을 이제 잘 이제 뭉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Q는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인코더를 보실 건데요. 아까 이제 이전 논문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이런 시퀀스가 반대로 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방향 RNN을 사용을 하고 이제 그 양방향으로 어떤 모델링된 히든 스테이트들 컨캐티네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같이 정보 손실 없이 그냥 같이 붙여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세미콜론 표시가 컨캐티네이션 아니면은 이제 어떠한 변수의 파라미터라고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두 히든 스테이트 정보들을 같이 병렬로 사용을 하는 컨캐티네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히든 스테이트를 만든 다음에 디코더에서 보시면은 이제 아까 앞에서 이런 식으로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 히든을 가지고 이제 E라는 어떤 벡터의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전에 있던 그런 디코더가 Y를 생성하는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와 그리고 현재 이제 인코딩된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매핑을 시켜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라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어텐션 웨이트 계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좋은데 각각의 이제 그 타임 스텝마다 히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일을 만들려고 할 때 이렇게 어텐션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여기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계산을 해서 그거를 합이 1이 되는 확률로 나타내서 최종적으로는 그 확률과 이제 그 원래 값을 곱해서 이제 컨텍스트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컨텍스트와 이전의 그 디코딩 부분의 히든 스테이트 정보를 활용을 해서 그 다음 레이블 예측을 하는 방식이 이제 바다나우 어텐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트 1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어텐션 구조에 대한 어떤 깊은 연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많이 각광받는 논문 중에 하나인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어프로치를 두 가지를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글로벌 어프로치라는 거는 이쪽이 소스인데
소스 워드를 이제 전부 다 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타겟 워드 하나를 예측을 할 때 이걸 다 보고 예측을 하고 이거 예측하고 다 보고 예측하고 이런 게 이제 글로벌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 단점은 이게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연산도 많이 복잡해지고 어떤 문장이 갖고 있는 의미도 많이 좀 흐려지겠죠. 그래서 이 로컬 어프로치라는 거는 다 보지 말고 어떠한 이제 타겟 워드에 대해서 그 윈도우를 설정한 다음에 그 부분만 가지고 와서 한번 써보자라는 게 로컬 어프로치입니다. 먼저 글로벌 어프로치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타겟 히든 생성을 할 때 이전 거를 다 이제 얼라인먼트를 해서, 그러니까 이거랑 이걸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확률로 이제 변환을 한 다음에 그걸 벡터로 담아서 사용을 하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스코어 함수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직관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냐면 이 둘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합이 1이 되는 벡터의 어떤 웨이트로 나타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하는 방식이 글로벌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로컬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타겟 워드마다 어떠한 이제 윈도우 사이즈를 정해서 거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어떤 소스의 서브셋만 사용을 해서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식이 로컬 어프로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글로벌 어프로치 단점은 타겟 워드마다 모든 소스를 다 봐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이제 굉장히 크고, 그리고 롱 시퀀스에 굉장히 취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수식을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을 건데 이 수식으로 이제 그 포인터를 계산을 해서 그 포인터의 그 위치에 이제 윈도우 사이즈만큼의 그 타겟 워드 선택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할 때 조금 이제 다른 앞에 거랑 다른 점은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을 곱해주는데,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어떤 타겟 워드의 컨텍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어떤 그 중심 단어에서 또한 이제 그 중심 단위 모일수록 뭔가 좀 더 중요한 어떤 가우시아 분포를 이루면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전제하에 이렇게 수식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는 못해서 여기다 정리해 놨는데 한 번쯤은 다 읽어보면 괜찮은 논문들이라서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트랜스포머 이전에 어떤 식으로 어텐션을 해왔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를 나갈 건데, 트랜스포머는 좀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전과 후로 이제 파트를 나눈 이유는 트랜스포머 이후부터는 다 이 모델을 써요. 트랜스포머 기반을 해서 트랜스포머를 여러 층을 쌓고, 뭐 아니면 트랜스포머의 어떤 부분만 일부 사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트랜스포머 좀 길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좀 중요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은 이제 2017년 어텐션에서 올륜이라는 논문에서 소개가 되었고요. 이 논문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제가 그 링크를 다 달아드린 논문들은 전부 다 이제 복잡한 CNN, RNN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잘 이렇게 버무려서 성능을 높일까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만 가져가되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해보자라는 게 이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불어 문장이 있을 때, 나는 학생입니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트랜스포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코더 부분이 있고 디코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개 스택이 되어서 사용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인풋이 인코더들 다 거친 다음에 디코딩 할 때 같이 사용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인코더가 여러 개 스택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제가 일부러 따왔는데 그러니까 이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제 셀프 어텐션이라는 게 처음 나오는데 셀프 어텐션이라는 레이어랑 그리고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나와요. 피드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 슬라이드 거의 맨 처음에 나왔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인풋 이제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이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거치게 되고 어떠한 이제 벡터 형태로 변환된 다음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거쳐서 이제 어떤 형식 변환이 되고 또 그 다음 이제 인코더로 넘어가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자세히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구조는 똑같지만 이 각각의 Z1, Z2가 이제 다른 흐름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를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인코더의 셀프 어텐션 먼저 확인하고 그 전에 먼저 이제 인풋 아까 이런 이제 인풋 문장이 있을 때 이 인풋 문장을 우선 이제 세 가지 벡터 형태로 나타내요. 이제 보통 이제 쿼리 키 밸류라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하는 역할이 달라요. 먼저 큐부터 이제 쿼리부터 보시면은 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아래 그림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 it이 뭐 로봇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명령을 뭐 의미하는 건지 잘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뭐지라고 할 때 이제 현재 단어 그거를 보통 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쿼리랑 이제 좀 잘 맞는 것들을 찾는데 이제 어떤 각각 문장의 어떤 레이블 역할을 하는 걸 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 들고 가서 이제 키에 대봤더니 밸류가 있겠죠. 그래서 밸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제 어떤 워드 레퍼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인풋이 주어졌을 때 아래 인풋이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쿼리키 밸류를 먼저 우선 변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까 보였던 것처럼 어떠한 단어 인베딩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어떠한 그 매트릭스랑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쿼리키 밸류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쿼리와 키를 곱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하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두 벡터의 어떤 이제 곱한다고 했나? 곱한 방식이 그 두 단어가 각각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쿼리와 키를 곱해서 어떤 정보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K 벡터의 디멘션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쿼리나 키나 밸류나 다 똑같은 디멘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의 예를 들어서 디멘션 64라고 하면은 그거의 스퀘어 루트 8로 이제 이 값을 나눠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그레디언트 안전성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너무 큰 값을 가지고 그레디언트 계산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한 번의 움직임에도 굉장히 결과가 크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스케일링을 해줘서 좀 더 이제 좀 조밀조밀하게 잘 돌아다녀서 잘 수렴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런 이제 스케일링의 기법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벡터 디멘션의 어떤 이제 차원의 스퀘어 루트를 써서 이제 스케일링 해주는 그런 모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맥스 마지막은 아닌데 소프트맥스 함수를 써서 이제 이거를 실제로 그 스코어를 어떤 함수 합이 1인 함수 값으로 합이 1인 이제 값으로 노멀라이즈를 해주고 그리고 그 값에다가 이제 원래 이제 갖고 있던 단어 원래 단어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 논문의 식인데 이거를 좀 더 이쁘게 표현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쿼리가 있었고 어떤 이제 알고 싶은 단어 그리고 키 어떤 워드의 어떤 레이블 역할을 하는 키가 있었고 그걸 이제 정보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레디언트 좀 더 안정적으로 주기 위해서 스케일링을 해주고 그거를 확률로 표현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실제 단어가 곱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해서 그걸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이 Z
그리고 이제 이 인코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곱하기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똑같은 거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어텐션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시퀀스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하게 정보를 봐서 어떤 좀 모델의 어떤 표현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컨캐트네이션, 그러니까 그 나온 결과들을 이제 손상시키지 않고 잘 붙여가지고 사용을 해서 이제 Z를 완성을 하고 최종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논문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RNN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퀀스를 다루기 위한 어떤 이제 순환 신경망 같은 게 있는데 이에는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단어 어떤 문장에 대한 어떤 포지션 정보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인 함수를 써서 이제 그 같이 더해주는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봤을 때 이게 각각의 한 줄이 이제 단어거든요. 단어가 어떤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좀 스코어가 좀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이제 인풋 시퀀스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 정보를 넣어주는 거를 포지션 인코딩이라고 하고요. 이 트랜스포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풋을 사용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레지듀얼 네트워크라는 건데 이 레지듀얼이라는 건데 사실 그 컴퓨터 비전에서 좀 많이 넘어온 개념인데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잘 계산을 했는데 좀 더 이제 이런 인풋의 정보를 좀 더 강하게 주고 싶은 거죠. 최종적으로 이 Z랑 맨 처음 인풋을 같이 더해서 그 다음 인풋을 사용을 하는. 그럼 아무래도 이 Z에 담긴 정보 플러스 이 원래 맨 처음 인풋 정보 같이 사용을 하니까 굉장히 표현력이 좋아지겠죠. 어떤 이제 그레디언트도 좀 더 잘 사용이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인코딩 그 위치 정보를 인코딩 해주고 이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디코더 부분인데요.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제 이 그림을 보신 것처럼 이제 인코더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하나 다른 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인코더에 그 저장된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인퍼런스 하는 레이어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아래 이제 GIF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인코더를 거친 인풋이 최종적으로 이제 그 학습이 됐을 때 이런 키랑 밸류가 있을 때 이 정보들을 가지고 어텐션을 해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뽑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디코딩 테스트를 지날수록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가 잘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트랜스포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다양하게 모델링을 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을 했고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파트 2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가장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 버트인데요. 2019년 나클에 없었던 논문이고 이 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여러 개 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코더를 이제 여기서는 양방향으로 그 LSTM 바이디렉션 LSTM처럼 이제 트랜스포머를 양방향으로 쌓아서 사용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프리트레인 앤 파인 튜닝 구조가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프리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학습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인풋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가 뭐라는 레이블이 달려 있으면 학습하기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런 데이터를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제 데이터가 비싸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버트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인을 한번 하고 파인 튜닝을 이어서 하는데 프리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이 데이터에 레이블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경우가 아마 대다수겠죠.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어떤 위키피디아나 아니면은 그냥
엄청나게 큰 코퍼스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보통 학습하는 방법은 이제 흔히 이제 앞에 그 발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이제 그 워드 그 랭귀지 모델처럼 학습을 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그 시퀀스만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스탠다드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 어떤 토큰 다음에 어떤 토큰이 나오는지 그거를 이제 확률을 학습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레이블이 적거나 없어도 학습을 잘할 수 많은 양의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을 이제 프리테인이라고 하고, 파인 튜닝은 뭐냐라고 했을 때 드디어 이제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데이터는 아무래도 좀 적다 보니까, 그리고 태스크마다 이제 좀 데이터의 구조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뭐 퀘스천 앤서나 아니면은 뭐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아니면 이 아래에 있는 뭐 스팸 필터링 같은 것들에 대해서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클래시파이어가 붙은 거를 학습을 하는 거를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태스크의 목적이 없이 그냥 많은 양의 그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거고, 파인 튜닝은 이제 실제로 어떤 데이터에 레이블이 있고 어떤 특정 태스크에 적합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어떤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잘 하고 싶다가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프리트레인을 많이 하게 되면은 어떠한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막 되게 머리를 써가면서 레이어를 바꿔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프리트레인 된 걸 가지고 와서 이제 원하는 태스크에다가 학습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지고 모델도 커지고 이제 그만큼 성능이 되게 올라가는 그런 이제 학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트레인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했는데, 첫 번째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인풋 시퀀스가 있을 때 이 인풋 시퀀스에다가 그냥 가려놓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뭐 빈칸 추론 같은 거죠. 빈칸을 뚫어놓고 이게 뭘까라고 했을 때 그걸 맞추는, 예를 들어서 물 좀 하고 그 가만히 있으면은 보통 그 뒤에 있는 게 물 좀 줄래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 모델도 그렇게 학습을 하면은 성능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인풋 시퀀스에 대해서 15% 확률로 랜덤하게 마스크를 씌워서 그걸 맞추는 방식으로 프리트레인을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이라는 태스크를 가지고 프리트레인 학습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장이 이제 두 문장을 이어놔서 이제 두 문장 이어놓은 걸 사용을 하는데, 50% 확률로 그 뒤에 있는 문장을 이렇게 그냥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그러니까 이어지는 문장이냐 그렇지 않냐라고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방법이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마스크드 LM 모델의 그 로스랑, 그리고 이제 좀 기니까 줄여 말하면은 NSP 로스를 가지고 멀티태스크 러닝처럼 이제 더해서 학습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인풋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게 스팸이다 아니다라고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리테인, 이걸 하기 위한 전 단계인 프리테인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로버타라는 논문인데, 앞에 바로 보셨던 이제 버트의 단점은 첫 번째로는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코퍼스를 필요로 해요. 파라미터가 약 3억 개라고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학습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많은 이제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버트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그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로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이 버트가 좀 더 개선 여지가 있는 모델이다라는 걸 밝힌 굉장히 의미 있는 논문 중에 하나이고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도 늘려보고 대치도 크게 늘려보고 해서 이제 이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이제 적합한 양을 찾아내었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을 경우에 오히려 좀 성능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아까 그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 태스크를 빼고 그 로스를 이제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학습을 이제 프리트레인 해봤더니 오히려 성능이 이제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NSP 같은 경우에는 버트에서 주장한 거랑 다르게 별로 의미가 없는 행위였다라고 밝혔고요.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시간 관계 다 다루지 못하겠지만 그 마스킹 패턴을 좀 다양하게 해봤어요. 근데 조금 좋아졌다. 다이나믹 마스킹이라는 걸 써서 해봤는데 조금 좋았다가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험 위주의 논문이라서 근데 굉장히 버트에 대해서 좀 깊게 분석한 논문이라서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바트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굉장히 이제 재밌는 방식으로 학습을 했는데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마스크를 해서 그걸 맞추는 학습 방법이 보통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있던 단어들 가지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의 모델인데, 그래서 그런 이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의 특정 이런 기존의 이제 MLM들이 어떠한 이제 그런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같은 굉장히 이제 특이한 태스크에 대해서만 이제 좀 집중을 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태스크에 적용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게 첫 번째 한계였고, 그래서 이 바트 같은 경우에는 제안한 구조가 이제 시퀀스 같은 구조에, 다시 말해서 인코더나 디코더가 이런 식으로 좀 시퀀셜하게 연결되는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렉셔널 인코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약간 버트를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한 디코더를 사용했는데, 이 오토 리그레시브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 디코딩 과정에서 어떤 이제 토큰이 들어가서 A가 나왔잖아요. 그 이 A가 다시 다음 이제 인풋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이제 인퍼런스를 하는, 디코딩을 하는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흔히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하는데,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GP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시퀀셜하게 연결해서 학습을 시켰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떠한 이제 그러니까 마스크를 이제 보통 이제 노이즈라고 생각하면 편한데, 그런 이제 노이즈를 좀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손상을 시켜서 학습을 시키면은 좀 더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 논문의 전제여서, 이런 식으로 이제 노이즈를 줘서 이제 인풋을 좀 손상을 시키고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 토큰 마스킹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그냥 마스크로 쓱 가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린 다음에 이게 뭔지 맞춰봐라 라고 학습을 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토큰 딜리션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킹된 그 위치를 알 수 있잖아요. 딜리션 같은 경우에는 그거 없이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토큰이,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지워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노이즈를 줘보고, 텍스트 인필링이라는 거는 포화송 분포를 써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매번 이제 그 어딨지? 네. 여기 이게 텍스트 인필링이신데, 임의의 길이만큼 토큰을 이제 하나의 마스크로 대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모델이 학습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수의 토큰이 그 대체가 되었는지를 알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손상을 줘보고, 네 번째는 센텐스 퍼뮤테이션인데, 어떠한 이제 이 다큐멘트를 어떤 문장 단위로 나눠서 섞어서 마찬가지로 이제 손상을 줘보는 방식이고, 마지막으로 다큐멘트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토큰에서 이제 그 다큐멘트에 토큰 하나 정해요. 그 다음에 그 토큰이 맨 앞에 오도록 이제 문장 선수 바꾼 다음에 그 모델이 그 순서를 맞추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제 손상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논문에 나와 있긴 한데, 크게 이제 이렇게 5가지 방식으로 손상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파인 튜닝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 나온 것처럼 5가지에 대해서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파인 튜닝을 해봤고 그 성능을 뽑아봤는데, 굉장히 이제 다양한 변화를 주려 시도했던 굉장히 깊었고 성능도 괜찮았고,
그래서 꼭 이 논문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일렉트라인데요. 먼저 이제 기존의 모델들의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보셨던 뭐 버트나 아니면 뭐 바트에 나오는 이제 그런 토큰들을 가지고 이제 인풋 시퀀스 손상을 주는 방식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그 직관적이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낭비인 거죠. 왜냐하면은 한 문장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서 오히려 그냥 오직 그냥 15%만 마스크를 해서 학습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85%는 그냥 말 그대로 이 논문에서 주장하기를 좀 버리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느껴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문제가 크겠다라고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사이즈의 모델 학습을 시켜도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더 오랜 학습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이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인퍼런스 그 디코딩 스텝에서 이제 인코딩을 할 때는 이제 그 손상을 주는 마스크가 있었는데 실제 인퍼런스 할 때는 그 마스크 토큰이 같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에서 지적하는 문제점들이고요.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제 학습 태스크를 제안해요. 그게 바로 Replace Token Detection이라는 RTD라고 하는 태스크인데 크게 이제 그 겐 구조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풋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문장이 있을 때 그냥 랜덤을 15%만 마스킹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뭐라 해야 되지? 이 그 뭐지? 전체 시퀀스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마스크를 줘가지고 그리고 이 제너레이터가 그 마스크된 곳에다가 좀 익스퍼트한 단어를 좀 껴놔요. 그러니까 원래 뜻이 이제 그 셰프가 음식을 만들었다. 근데 그 셰프가 음식을 먹었다. 바뀌는데 사실 뭐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틀린 문장은 아닌데 어쨌든 이게 대체가 된 거죠.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이제 가짜 문장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마스크에 기반해서 이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바뀐 걸 맞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어드버서리하게 좀 적대적으로 학습을 하는 게 일렉트라의 메인 컨트리뷰션인데,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빠르다는 게 그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딱 직관적으로 조금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 음, 그러니까 같은 정보를 쓰는데도 이제 버트나 기존의 이제 MLM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버리는 게 더 많은데 얘는 이제 그렇지 않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 비유를 하자면은 그쵸. 약간 비유를 하자면은 뭐였을까요? 그 학생이 두 명이 있는데 책을 한 권씩 줬어요. 근데 어떤 애는 한 권씩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 아이한테는 책을 세 권을 주고 다른 애한테 한 권을 줬는데 그 애가 책 세 권에 그 챕터 원만 보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애는 이제 그 책 한 권 다 보고 그랬을 때 아무래도 후자가 좀 더 공부를 잘하지 않겠냐라는 게 이 논문의 어떠한 이제 직관적인 이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이 아래 이제 플롭스라는 거는 어떠한 이제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재기 위한 어떠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옆으로 늘려놨더니 이런 모양이 되는데 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성능이 좋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학습하고 빨리 세츄레이션 되고 성능도 굉장히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 일렉트라에서 제가 얘기하는 그런 이제 기존의 MLM 문제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런 학습 방법을 통해서 해결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GPT인데 이제 GPT를 좀 따로 다루는 이유는 앞에 것들 이제 주로 그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를 좀 더 많이 사용했다면은 이 GPT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디코더만을 사용을 해서 어떠한 이제 랭귀지 모델을 이제 구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PT가 1, 2, 3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은 먼저 GPT-1인데 2018년에 나왔고 이 GPT-1 해결하려는 거는 아까 이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죠. 그 어떤 레이블된 데이터가 부족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파인 튜닝을 할 때 어떠한 그런 이 태스크가 뭔지를 좀 더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인풋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하게 해보고 싶다라는 게 이 GPT-1에서 해결하려는 문제이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거에 보신 것처럼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이제 한 방향으로 연결한 언어 모델이고 그리고 이제 학습 방법은 똑같이 프리트레인 그 어스퍼바이저 방식의 프리트레인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레이블된 텍스트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블이 없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수작업으로 노가다로 이제 어노테이션 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레이블이 달린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는 프리트레인하고 파인 튜닝 시키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뭐 인텔리먼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각각 태스크에 대해서 인풋이 좀 다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인 튜닝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이제 각 태스크마다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담은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GPT-2인데요. 조금 다른 점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똑같이 트랜스포머의 이제 디코더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이게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은 저희는 이제 디코더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 GPT2에서 해결하려는 거는 이제 첫 번째로 제로샷 태스크 트랜스퍼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이제 슈퍼바이즈드 데이터가 좀 이제 많이 없을 때 그리고 어떠한 이제 어떤 슈퍼바이즈 방식에 대해서 어떤 그런 목적 함수를 컨버지하는 거에 대한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 논문이고요. 이걸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이제 학습이 될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머 디코더가 스택된 거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오토 리그레시브에 기반한 모델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인풋이 그 다음 아웃풋이 이제 그 아웃풋이 그 다음 인풋으로 들어가서 학습 이제 그 디코딩에 사용이 되는 그런 방식의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고요. 그리고 마스크 셀프 어텐션이라고 써놨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쿼리키 밸류를 나눠서 그거에 대한 어떤 모든 시퀀스에 대해서 다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활용을 하는 방식이라고 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이제 그 디코딩 하고 있는 토큰 이후에 있는 것들은 다 마스킹을 해서 그러니까 이 마스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마스킹이 좀 다른 개념인데 앞에 있던 것들은 인풋에 손상을 줘서 어떻게 하면 모델이 더 학습을 잘할 수 있게 할까라는 어떤 고민에서 쓰는 마스킹이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까지만 봐라라는 그런 의미 마스킹이라서 이 시퀀스 이 타임 스텝에서 여기까 이 타임 스텝 이후에 있는 것들은 이제 보지 못하게 해서 어텐션을 하는 거를 이제 마스크 셀프 어텐션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PT-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자에 있는 이 어텐션 방법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PT-3인데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언어 모델이고 아까 우리가 이제 버트를 봤었는데 버트도 상당히 이제 버트도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큰 모델이에요. 파라미터가 3억 개라는 건 굉장히 많은 건데 근데 그거랑 비교도 안 되게 GPT-3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거의 2천억 개에 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이제 구조는 GPT-2랑 이제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조금 이제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쓰고 모델도 키운 다음에
방식을 좀 더 이제 학습방 좀 추가했는데 이거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퓨전 러닝, 이제 퓨전 러닝 어떤 환경에서 학습을 하려고 했는데 퓨전 러닝이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어떤 풀고자 하는 어떤 태스크가 있을 때 그 태스크에서 몇 개 예제만 보고 이제 문제를 푸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어, 영어를 이제 프랑스어로 바꾸는 그런 태스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몇 개 예시만 보고 그렇다면 치즈가 프랑스어로 뭘까라고 했을 때 그거를 맞추는 거를 이제 퓨샷 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GPT-3는 이러한 환경에서 학습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논문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원샷도 해봤고 제로샷도 해봤는데 각각 설명드리면은 원샷 같은 경우에는 예제 하나만 보고 하는 거고 제로샷 같은 경우에는 예제는 안 써요. 대신에 어떠한 이제 그 태스크에 대한 이제 모델의 지시사항 같은 걸 이제 알려주는데 그걸 이제 프롬프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앞에 예시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런 태스크에 대한 어떤 정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치즈가 들어갔을 때는 뭐가 나올까라는 어떤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이것만 이제 제로샷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주소 학습을 했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이제 이 논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태스크에 대한 이제 프롬프트를 이렇게 주는 것들은 모델 성능을 굉장히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이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이제 주고 안 주고 차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가 굉장히 이제 이 GPT-3 학습을 시킬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모델 컨텍스트에 그러니까 컨텍스트 윈도우에 많은 예제를 놓을 때 굉장히 놓을수록 성능이 올라가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X축이 이제 넘버 오브 그 컨텍스트에 있는 예시들인데 이게 많을수록 성능이 굉장히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는 이제 이게 파라미터 수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이제 아까 약 1,700개의 파라미터가 있을 때 그 컨텍스트 정보를 더 잘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라지 스케일 모델에 대한 어떤 좀 실험들, 좀 어떻게 쓰면 좋을까에 대한 어떤 관찰이 좀 많이 담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약 80페이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정말 날 잡고 한번 봐야 되는, 날 잡아도 못 볼 정도로 굉장히 양이 많아서 네, 한 번쯤은 그래도 읽어보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 GPT-3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텍스트 정보를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이제 이런 그 예를 들어서 뭐 덧셈이라고 했을 때 이런 이제 인컨텍스트 정보들이 어떤 이제 프리테인에서 풀고자 하는 태스크의 어떤 인풋 정보들을 이제 인컨텍스트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그 학습 시 사용을 하는 거를 이제 사용하는 방식을 이제 채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태스크에 대한 이제 지시사항 같은 것들, 그 다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학습을 시켰다가 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론인데요. 결론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제 이 논문을 가져왔는데 사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GPT-3를 제로샷 환경에서 학습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인풋이랑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같이 학습을 시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굉장히 신기한 거는 이런 식으로 텍스트 프롬프트를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베이비 달킨 레디시인데 이 투투라는 거는 그 발레복 같은 건데 그래서 이 발레복을 입은 그 발킬 레디시가 이제 그 개랑 산책하고 있는 거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그 암체였는데 아보카도를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최근의 트렌드는 단순히 이제 그런 라지 스케일 모델뿐만 아니라 그 모델들이 다양한 이제
컴퓨터 비전이나 NLP나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좀 더 멀티모달 라지 스케일 쪽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 분야에서 계속 공부를 하실 분들은 단순히 이제 예를 들어서 내 분야가 NLP나 아니면 컴퓨터 비전이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만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그 데이터에 대해서 멀티모달을 이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어, 네, 그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저희가 그런 이제 코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건들 수가 없는 모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핫한 분야기도 한데 웬만한 기업이나 웬만한 학교나 이런 데서는 선도 못 되는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좀 박탈감이 좀 크게 느껴지는데 또 최근에 이제 네이버에서 그 하이퍼 커넥트 아니죠. 그 뭐였지? 하이퍼클로바로 보냈는데 이제 결국 네이버도 이제 이렇게 오픈 AI나 아니면 구글이 하는 것처럼 모델 사이즈 엄청 키워서 이제 어, 시장에 따라가려는 그러니까 구글이나 오픈AI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죠.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델 만드는데 1,000억인가 쓴다고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에서 이런 라지 스케일 모델을 이제 개발하고 연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들을 가지고 막 학습을 시켜보거나 그러기 조금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계속 팔로우하면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지 좀 더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이고요.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면은 자유롭게 말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